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수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공사 중인 39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때 콘크리트 잔해가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현장 컨테이너와 1층에 있던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현재 최소 6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요. 이들 대부분은 고층에서 작업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 추락해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신모대위는 비상탈출을 2번이나 외치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전투기는 1975년 도입된 노후 기종으로 2000년 이후 국내에서만 같은 기종의 전투기 12대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공군은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 씨의 아내 박 씨가 지난해 전북 부안에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지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변기와 창문까지 비싼 자재를 지정해줬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횡령금과의 연관성 여부인데요. 박 씨가 땅을 사들인 건 지난해 3월, 건축을 시작한 건 8월, 또 남편 이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4분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횡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부안 주택을 포함해 가족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 씨의 아버지가 어제 오후 5시쯤 파주의 한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아버지가 금괴은닉을 도와준 정황을 포착하고 아버지 자택에서 숨겨둔 1kg짜리 금괴 254개를 추가로 압수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아버지를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새벽에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고 실종 신고 10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엊그제 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9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7만 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1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38만 8,900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314만 4,600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4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이 추우셨죠.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고요.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더 추워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선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두툼한 외투,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1월 12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연예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나오신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배우 김수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뿐만 아니고 아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약간 호랑이 모피. 잘 맞네요. 왜 저럴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예 소식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한국인 최초 골든 글로브 수상 배우 오영수 씨인데요.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에서 비밀에 쌓인 1번 참가자 오일남 역을 맡아서 강렬한 연기를 펼치면서 깐부 할아버지로 등장을 했었던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인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 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네, 한국 배우가 이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연기상 후보에 오른 것도 또 수상을 한 것도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이 후보가 되는 게 최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2020년에 기생충, 한국 영화죠. 또 지난해에는 미국인 감독과 한국계 많은 배우들이 출연했던 이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거든요. 그럼 배우는 처음이다. 맞긴 맞는데 왜 외국어 영화상이냐면 만약에 영어가 50% 미만이다. 그러면 애초에 외국어 영화상 후보만 되고요. 작품상이라든가 연기, 배우상 후보는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서 후보에 올랐는데 오르자마자 이 나무조연상 수상하는 이 쾌거를 이룬 건데요. 현지 언론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오영수 씨는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배우다. 그리고 네. 이 세계를 장악한 이 놀라운 상상력을 가진 드라마 속에서 또 가장 놀라운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또 기대되는 게 있는데요. 이 오영수 씨가 한국인 최초로 상을 받은 이 골든글로브가 매년 영화와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으로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에서 양대 시상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아카데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다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오영수 씨는 배우 생활이 59년 차고 무대 위에 탁 올라가서 상을 받으면서 한 수상 소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영수 씨가요, 이 골든글로브 수상 소감을 통해서 되게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안겨줬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속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세계입니다. 라면서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면서요. 한국 배우 최초로 자신이 수상한 이 영광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수상 소감을 해서 더욱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팩트 사냥꾼이니까 하나만 네. 정정을 해드리면 지금 이 오징어 게임 관련 아무도 이 골든글로브에 참석하진 않았어요. 뭐 최근 백인 위주의 수상이다, 뭐 이 재정 운영이 좀 방만하다 이런 좋지 않은 시선 속에서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 오영수 씨는 배우 이상현 씨하고 대학 내에서 연극을 하고 있어요. 이 네. 시상식이 열릴 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수상 소감만 말씀을 하신 네네. 거군요. 네. 아,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배우 최초 수상이라는 경사에 그 오징어 게임의 많은 출연자들도 앞다퉈서 축하를 건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축하를 전한 것은 그 까만 옷과 까만 가면을 쓰고 있었던 이 프론트맨 역할의 이병헌 씨였습니다. 이병헌 씨는 자신의 SNS에 이 황동혁 감독과 이 오영수 씨의 사진을 게시한 뒤에 프론트맨입니다. 브라보라는 문구를 붙이면서 축하 스타트를 끊었고요. 작품 속에서 누구보다 정말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이정재 씨도 오영수 씨와 나란히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일남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장면들 모두가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깐부로부터라는 글을 통해서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오영수 씨는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에도 자신이 배우로서 가지고 있던 사명, 뭐 신념 이런 걸 또 저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 뭐 이정재 씨만 해도 광고가 몰려들었지 네. 않습니까? 오영수 씨 왜 안 나오지? 러브콜 안 간 게 아니고요. 러브콜이 쇄도했는데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이정재 씨랑 서로 네 구슬이 내 구슬이야, 내 구슬이 네 구슬이야 서로 이제 절친 친구잖아요. 그 이름하고 똑같은 치킨 브랜드에서 당연히 우리 광고 모델 해주세요 했는데 네. 오영수 씨 판단에 이 좋은 의미를 치킨 이름으로 하면 작품의 의미가 왜곡이 될까봐 네. 고사를 하셨답니다. 대단하세요. 대단하신 네. 거죠. 예.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 충격적인 수사 결과 떴다입니다. 가수 영탁 씨는 지난해 9월 영탁 막걸리를 생산하던 막걸리 회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뭐 영탁 씨하고 막걸리 회사 뭐 서로 뭐 폭로하고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형사 고소하고 막 이랬는데 자,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된 거죠? 사건의 발단은 일단 그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막걸리 그 회사와 2020년 4월에 영탁 씨가 모델을 맺었었죠. 그러고 나서 근데 1년 2개월 뒤에 지난해 6월에 그냥 모델이 끝났어요. 모델료도 1억 6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우리 오빠 영탁 막걸리 뭐 우리가 먹을 거야 하고 팬들이 키운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모델에서 배제가 돼 팬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니까 이 제조사에서는 매출에 굉장히 타격을 입으니까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우리가 지금 모델을 배제한 게 아니라 이 영탁 씨 측에서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의 재계약 요구, 이런 부당한 조건의 재계약 요구, 갑질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이 무속인인 영탁 씨 어머니가 이 회사 공장에 돼지머리를 묶고 고사지내라. 뭐 이런 갑질을 했다. 이렇게 또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죠. 네, 뭐 영탁 씨 인기가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수직 상승한 건 네. 알고는 있는데 몸값이 150억 원이나 돼요. 이게 어떤 이유로 150억 원을 요구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막걸리 회사 측에 따르면요. 저도 궁금해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막걸리 회사 측에 따르면 2020년 회사 이 성장 기여도 및 이 상표권 사용료를 현금 20억을 달라고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영탁이라는 이 상표 외에도 예천양조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모든 이 출시 제품의 출고가 15%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도 10%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 내가 제시한 이 금액을 계약 기간을 3년을 해서 3년 동안 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1년 1월부터 소급 적용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걸리 회사 측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년에 50억 그리고 3년이면 150억을 줘야 되는 이런 계약 조건이 걸렸다고 해요. 150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요. 액수가 될 텐데요. 영탁 씨 측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영탁 씨 이 소속사 측에서는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막걸리 회사 측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주지 않고 이렇게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할 거고 이를 통해서 영탁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공갈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서 이 양측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3개월 정도 만에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건데 그 150억을 진짜 요구했느냐, 그 회사 측 주장이냐, 뭐 이런 부분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3개월 조사 끝에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럼 영탁 씨 측에서 첫 번째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는데 150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이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 뭐 매출이죠. 한 1년치, 2년치 매출을 볼 때 지금 영탁 씨는 금액은 말하지 않았어도 그 최 기자가 설명한 요거 얼마 몇 퍼센트를 합해보면 이 정도 되겠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갈, 협박, 매장시키겠다. 사실 이런 부분이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건 또 증거 불충분이다 생각하면서 결국은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증거 불충분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영탁 씨 측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일단 이 소속사에서는요, 이 수사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걸리 회사 측의 협박 또는 이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고소 제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막걸리 회사 측의 악의적이고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서 아티스트 그리고 그의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알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아, 근데 수현 씨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어울려. 배웁니다, 너무 역시. 강렬하고요. 야, 뭔가 진짜 잘 나가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저게 진짜 호피고 저게 진짜 금이면 얼마짜리? 그러게요. 목소리 나겠네요, 목소리. 다 합하면.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옷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네. 소위 뭐 잘 나가는 연예인, 스타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도 우뚝 일어서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야말로 계룡 스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스타 주민의 주제, 의리의리한 끝판왕, 내 집안은 내가 일으킨다입니다. 내 집안을 내가 일으킨 스타분들 굉장히 많은데 혹시 기억나는 분들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분 있죠. 그리고 제발 좀 작품 속에서 만나고 싶은 우리 원빈 씨인데요. 아. 강원도 정선 산골에서 2남 3녀 막내로 자랐는데 아니 세상에 뱀 잡아다가 장터에 나가 팔아서 용돈을 벌었던 그런 착한 산골 소년이었던 원빈 씨. 아니 이 5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20년을 이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이 그 병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진폐증도 네. 생기고 하면서 평생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한 아버지를 위해서 2008년에 집을 지어드립니다. 많은 분들 그때 사진 보셨을 거예요. 이 막 마당 잔디밭에서 이 네, 지붕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저 아름다운 집. 저게 그래서 효심도 지극했지만 2008년에 한국 건축문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네. 했었죠. 네. 정말 성공의 증표입니다. 네. 근데 이 원빈 씨 하면은 밀밭 결혼식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너도 나도 밀밭에서 결혼하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웨딩드레스 입고 그냥 뛰쳐나갈 뻔했는데요. 네, 거기서 칼국수 만들고 이러고 싶은데 일단 5남매 중 원빈 씨가 막내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을 해서 부모님의 고향인 정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빈 씨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우리 형의 시사회도요. 강원도 정선에서도 개최를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정선에서 시사회를 개최한 이유가 다름 아닌 역시나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만 평생 해오셨기 때문에 내가 출연한 영화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에 강원도 정선에서도 시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연예계에는 정말 가장 노릇을 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많죠. 있는데 네, 네. 오늘 주제 의리의리 끝판왕 내 집안은 내가 일으킨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름 맞히기 퍼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좀 특별히 이 스타분의 어떤 그 가장 유행했던 곡들로 노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딱 보시고 노래 제목을 먼저 연상을 하신 후에 이 노래 제목의 가수분을 다시 한번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대신에 노래 제목을 쉽게 준비했으니까 네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퍼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이거 곤드레 네, 마늘. 샤방샤방. 다들 아시겠죠? 우리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빠라빠빠. 여기서 딱 나오는 어떤 노래 제목들을 뽑아서 가수를 연상하면 되는데요. 이거 바로 나오네. 너무 쉽죠? 네. 자, 노래 제목부터. 곤드레 마늘. 빠라빠빠. 예. 자, 가수 바로 예. 박현빈 씨. 씨입니다. 네. 박현빈 씨도 아까 우리 현빈 씨처럼 네네. 예?
비공제풍의 외모. 맞아요. 그렇죠. 또 이름도 잘생겼죠. 비슷한데요. 사실 박현빈 씨와 현빈 씨 모두 네. 예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박현빈 씨가 이 박현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어떤 그 유래를 좀 살펴보면 박현빈 씨하고 장윤정 씨가 같은 소속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대표님이 장윤정 씨한테 물어본 거죠. 요즘에 누가 제일 잘 나가는 배우냐? 남자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가냐 했더니 현빈이 잘 나간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트로트계 현빈이 되자 해서 박현빈이란 박현빈. 예명을 그래서 지어줬다. 박현빈. 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네, 이름도 맞아야 돼요. 박현빈이고 뭔가 고생과는 거리가 네. 멀었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지만요. 박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IMF 때 가정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진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당시 박현빈 씨가 사실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하고 성악으로 방향을 아예 바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전공을 바꾼 것보다 더 박현빈 씨가 힘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박현빈 씨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이 걱정을 할까봐 더 힘들어할까봐 내색하거나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집안의 힘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사실 아이들이 알잖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끝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셨지만 빚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서 박현빈 씨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해서 집안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박현빈 씨가 갚아야 할 빚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진로까지 바꾸게 됐을까요? 박현빈 씨가 2006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 2009년 데뷔하고 한 만 3년 됐을 때 어머니가 텔레비전에 TV에 출연을 해서 요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는 사업마다 연거푸 실패를 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한 중소기업체가 질 만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지게 됐다. 내 인생 목표가 빚 다 갚고 죽자 이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 돈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온 식구가 더부살이를 하게 네. 됐는데 이 사위, 아이고 생각지도 못한 처가살이의 식구들 볼 면목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해요. 사실 박현빈 씨가 당시만 해도 빚이 처음에 얼마인지 정도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액수를 알고 눈앞이 깜깜했다고 하는데 왜 눈앞이 깜깜했느냐. 우리가 포도송이 먹으면 몇 알 먹어도 표시도 안 나죠. 갚아도 끝이 안 나는 포도알처럼 빚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그 진로를 바꾼다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바이올린에서 성악한 것도 힘든 일인데 성악과 트로트는 뭐 발성이나 창법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박현빈 씨는 어떻게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된 건가요? 네, 클래식을 전공하던 박현빈 씨가요, 대중가요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이 바로 공군에 입대를 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공군 입대 후에 그 군악대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네. 군악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때 대중가요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됐고 제대 후에 가수 데뷔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박현빈 씨가 트로트를 선택한 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에 아버지는 색소폰을 연주를 하실 줄 알고 또 어머니는 또 노래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대중가요부터 전통가요까지 굉장히 많은 장르의 노래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남행열차 그리고 아파트 등 흘러간 이 대중가요에 굉장히 애착이 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내가 이 부모님의 빚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6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로트 가수가 돼서 뭐 포도송이 같았던 그 빚을 갚으려면 활동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하루에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9개 행사를 뛰었다. 아침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녁까지? 네, 아침에 네. 이제 아침에 뛰는 마라톤 하나 하고 또 기업 런칭쇼 하나 하고 점심에 기업 행사하고 오후에 또 기업 행사 하나 하고 어스름할 때 또 야외 행사 축제 하나 하고 밤이 되면 밤 무대를 뛰고 이런 식에서 9개를 일정을 소화하느라 링거까지 맞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빚을 갚아서 드디어 다 갚았다고 합니다. 와, 가족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투혼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빚을 갚게 해준 그 노래는 뭐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게 해준 노래 바로 네. 꼰드레 만드레 히트곡이 나왔구나. 네, 진짜 명곡이죠. 이 당시에 네. 정말 앞서 나왔지만 하루에 9개 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50개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히트곡
곤드레 만드레로 약 1년 반 만에 빚을 다 청산을 했고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방증이 되는 걸로 보이죠. 네. 야, 포도송이 같았던 빚을 1년 반 만에 곤드레 네. 만드레로 끝냈어요. 네. 야, 박현빈 씨 부모님도 참 고마웠겠네요. 너무 고마우셨을 겁니다. 박현미 씨가 데뷔하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빚 적혀 있는 그 목록, 빚 목록 있는 수첩 나한테 줘 그러더래요. 야. 그러더니 돈을 벌어서 하나씩 갚으면서 하나씩 빚을 착 지어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수천만 원짜리를 탁 지우더니 그날 정말 집안이 눈물바다가 된 거죠. 부둥켜 안고 엄마 이제 우리 다시는 빚지고 살지 말자 막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께서 아들 현빈 군한테 정말 고마우셨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곤드레 만드레로 빚을 갚았으니까 빚 갚은 다음부터는 돈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모든 빚을 갚은 박현빈 씨가 먼저 했었던 일은요. 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을 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아버지가 또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인천 영종도에 주택을 구입을 해서 한 채 딱 드렸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현빈 씨가 이 3대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현빈 씨 집에 가면 있는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음악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노래방 기계를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노래를 할 수 있게 색소폰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아주 그냥 뭐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아니 행사 9개 뛰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또 하고 싶어. 행사를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집에서? 그러네요. 그 흥과 끼가 있어서. 네, 그렇죠. 근데 뭐 노래방 가거나 하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현빈 씨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특히 샤방샤방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이 노래가 정말 놀라운 게요. 클래식을 제치고 태교송 1위에 뽑힌 적이 있대요. 아, 그런가요? 네. 뭐 박현빈 씨 본인이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임산부 500명을 모셔놓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모차르트 들려줘, 베토벤 들려줘 그랬더니 아기들이 살랑살랑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샤방샤방을 틀어줬더니 아이들이 막 덤블링, 활발하게 막 요동을 치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태교성으로 만점이구나 이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였을까요? 박현빈 씨가 실제로 본인 아이가 태어날 때 분만실에서 이 샤방샤방 노래를 틀어줬는데 아이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잘 나오더니 특히 어느 부분 그냥 죽여줘요. 이 순간에 정말 세상 밖으로 슝 나왔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 진짜야? 현실이야? 사실이야? 네, 실화라고 하고요. 박현빈 씨가 정말 본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샤방샤방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예전에 남진 씨 젊었을 때 한참 전성기에 좀 외모가 있죠. 그거 비슷한데요. 맞아요. 네. 진짜요. 네. 그 제가 기세가. 상도동 남진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건 저의 최고의 칭찬인데. 그렇죠. 빠라빠빠 있잖아요. 빠라빠빠. 네. 이거 네, 서구송으로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요. 사실 이 노래가 월드컵을 겨냥한 노래이자 박현빈 씨의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받은 로고송들을 일일이 다 직접 녹음을 해서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총 무려 700명의 후보자들이 박현빈 씨의 이 빠라빠빠를 로고송으로 썼다고 하고요. 한국기록원에서 최다 선거 로고송 가수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현빈 씨의 이 노래가 선거 로고송으로 굉장히 좀 계속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따르면요, 박현빈 씨 노래가 이 로고송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강렬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 그리고 그렇죠. 개사를 하기가 아주 쉬운 이런 그 리듬 덕분에 많은 이 후보자들이 이 빠라빠빠를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좋은 노래들을 가지고 가족들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빚 없는 세상에 살자 이 말을 만들어줬던 박현빈 씨인데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 빚을 갚으면서 활동하던 박현빈 씨에게 2016년도에 아주 큰 일이 닥칩니다. 무리한 스케줄을 진행하다가 무려 4중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때 오른쪽 대퇴부 그리고 정강이뼈가 산산 조각이 나는 어이구. 그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현빈 씨가 이때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무엇보다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할까 봐 그 부분이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내가 혹시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트라우마가 많이 남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박현빈 씨가 한 2년 정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 공백기를 가졌을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럼 지금은 어때요? 트라우마를 좀 극복을 했나요? 극복했습니다. 이걸 그냥 안으로 꽁꽁 숨긴 게 아니라 다행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이제 극복을 했고 또 중요한 게 이 사고가 왜 났습니까? 아니 지금 빚을 다 갚아놓고도 돈 더 모으겠다고 막 너무 많은 스케줄 일정 소화하다가 난 거잖아요. 차라리 일정 몇 개 빼자. 그러면 이동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웬만하면 행사 잡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극복을 했는데 이때 최 기자도 방금 조금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너무 돈만 일만 쫓았나? 이 사고 당해보니까 가족이 소중하구나 하면서 이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이 또 트라우마가 극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타 가죠. 자, 두 번째 스타 누구일지 이름 맞히기 퍼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타는요,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는 30대 여배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즐 나갑니다. 자,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요? 온갖 색깔이 다 들어갔네요, 지금. 남색 있고요. 제 세대에서는 분홍, 이하얀 막 이렇게 네, 되는데 이가 하얀. 없어요. 하얀 있고요. 이가 없고요. 이 좀 자, 어려운데요. 조금 네. 어렵죠. 제가 성만 좀 힌트를 드릴게요. 성이 남씨입니다. 남초록 아니죠? 남하얀 아니죠? 저는 알겠네요. 아니죠? 남편도 아니고. 알겠네요. 네네네. 자, 혹시 감이 오셨나요? 정답은? 남보라. 보라. 정답입니다. 배우 남보라 씨. 네. 네. 남보라 씨는 저기 11남매 맞아요. 이런 거 네네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남보라 씨가 지금 이제 13남매가 지금 됐는데, 지난 2005년에 한 방송을 통해서 11남매의 일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11남매의 장녀로 남보라 씨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밝은 성격, 부모님과 동생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그렇게 17년이 지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3남매가 됐고요. 네. 대표적인 K-장녀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K-장녀, K-팝, 네. K-드라마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K-장녀는 K-장녀. 대체 뭐예요? 네, K-장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K에는 이제 코리아의 K가 되겠고요. 네. 장녀는 맞다를 뜻하는 장녀, 합쳐서 K-장녀가 되는 건데요. 이게 주로 가부장제를 견디면서 살아온 여성들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수식어라고 합니다. 예. 13남매 이러면 부모님까지 합해서 15인. 야, 정말 보기 드문 대가족 아닙니까? 일단 등본 떼면 2장 정도는 나와줘야 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1년에 생일 파티만 당연히 15번을 하고요. 일단 저는 문득 생일을 그럼 한 달에 한 3번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리는 달에는. 근데 뿐만 아니라 졸업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월과 2월에는 졸업식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졸업식을 제외하고 1년에 졸업식만 무려 4번을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스케일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남보라 씨가 13번째 동생의 탄생을 몰랐어요? 이건 무슨 네,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남보라 씨가 이 막내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요. 13번째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20살이 난다고 합니다. 남보라 씨가 대학생일 때 이제 막내 동생이 태어나게 된 건데요. 이때 남보라 씨가 학교도 다니고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바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 딱 갔더니 모르는 아기가 딱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얘는 누구야? 라고 했더니 우리 13째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특히 12번째 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12번째 동생을 두고 이제 남보라 씨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가 우리 집 막내다.
얘가 진짜 막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보라 씨가 13째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12남매나 13남매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게 아닌데 아, 그쵸. 남보라 씨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아, 사실 저도 이제 3남매의 장녀이긴 한데 네. 이게 비할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남보라 씨가 12번째 동생을 사실은 굉장히 금이야 오기야 너무너무 귀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제 좋은 거 다 먹이고 비싼 거 다 이제 사주면서 아까 부모님이 얘가 진짜 막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시간과 돈과 사랑을 다 쏟은 막내가 있는데 또 태어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 장녀 롤이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밥 차려줘야 되고 내가 좋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 좋아하면 조금은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항상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를 또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막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막내는 정말 제가 거의 손을 안 댔어요. 태어나서도 안 보고 막 뭐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엄마가 키워 엄마 얘기잖아 약간 맞아. 와, 근데 정말 얘기만 들어도 그 13남매의 장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같은데 육아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실제로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또 육아를 많이 하기도 했고 이 어머님이 23살에 출산을 시작해서 45세 이 13째를 낳으셨다고 해요. 특히 45세 낳을 때 이게 노산이잖아요. 엄마가 또 노산이면은 이거 출산하고 나서 아기 또 돌보기 쉽지 않거든요. 남보라 씨 아니 이제 고생 끝인가 했는데 또 나보고 육아를 하라고 정말 이건 뭐 언니의 마음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고생이 몰려왔지만 아이고 또 이게 또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또 막내 동생도 굉장히 귀여워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 댁은 그러면 함께 밥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할 때도 항상 그 잔치 분위기가 아니 15인분이잖아요. 네.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집기라던가 주방 용품 자체가 다 이제 식당용으로 다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요. 일단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줬는데 라면을 끓일 때도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끓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양의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물을 다 이제 끓여놓은 다음에 봉지들을 10개를 다 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면과 스프들을 다 이제 일일이 해체를 다 해놓고 물이 끓으면 한 번에 다 넣는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 이게 약간 군대식인데요. 애들이 이제 면이 팔팔팔팔 끓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고 있다가 면을 한 번만 딱딱딱딱딱 다 뒤집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분만 하는 집은 그러면 설 익는 거 아니야?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한 10번 정도 덜어놨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다 그때 맛있게 익는다고 해요. 와. 조금 덜 익혀놔야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알려준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남보라 씨는 뭐 언니나 누나가 아니라 그냥 엄마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동생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엄니. 이게 엄니. 엄마에다가 언니의 니자 합한 건데 사실 이 엄니가 엄마의 사투리잖아요. 네. 엄니.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엄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 당장 엄마 아빠가 맞벌이니까 집에서 뭐 동생들이 뭐 필요할 때 뭘 해줄 사람, 뭘 줄 사람 남보라 씨였던 거죠. 남보라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내가 애들 학원비며 뭐며 다 대줬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 눈치 보면서 학원을 다녔다. 다니고 싶은데 동생들이 줄줄이니까 눈치를 봤겠죠. 우리 동생들은 눈치 보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 학원비도 대주고 뿐만 아니라 학비도 대주고 그러면서 나는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그리고 또 배우가 되고 나서는 수입의 대부분을 동생들한테 썼다는. 네,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 동생들한테 밥을 해줘야 되니까 저녁 시간 데이트를 안 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이제 만나야 될 때, 남자친구 만날 때도 우리 7시나 8시에 보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좀 적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청춘의 그 데이트를 조금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남보라 씨가 여러 가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 얼마나 K 장녀로 열심히 살아왔는지 여러모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근데 동생들 챙기려고 집에 일찍 네. 들어가고 또래들과는 분명 좀 다른 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이 나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남보라는 버는 수익의 대부분을 다 그냥 동생들한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컸어요. 그래서 남보라 씨가 이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나도 어릴 때는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많이 보태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굉장히 좀 배포 크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동생들과 부모님이요. 남보라 씨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아주고 이제는 동생들이 남보라 씨를 먼저 챙기는 아주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남보라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스타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 이름 맞추기 퍼즐로 이어갑니다. 자, 이번 스타는요. 두 글자 이름을 가진 남자 트로트 가수입니다. 두 글자.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퍼즐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진! 친구 선생님은 아닐 테고요. 친구 선생님은 아니고요. 강진 조건호는 있네. 안 했죠. 네네. 자, 강진 선생님. 강진 선생님. 자, 강진 선생님. 지성. 숙행 씨. 네. 자, 누가 있을까요? 자, 이명 아니죠? 남자 가수니까. 이 아니고요. 좀 자, 어려운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 있는데요. 남진 씨도 있고 강진 씨도 있고. 그런데 헷갈리죠? 가벼운 힌트를 좀 드리면은 네. 강한 사람입니다. 강철. 강철. 같은 남자. 정답 바로 박군. 박군입니다. 요즘에 주목받는 신인 트로트 가수 중에 한 명이죠? 맞아요. 2019년에 데뷔해서 트로트 가수 3년 차인데 사실 박군 씨의 성공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다 오디션에 나와서 그런 트로트 경연에서 수상을 해야 인기를 얻는 사실 요런 시대인데 그런 시절인데 박군 씨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놀랍다 하는데 사실 노래도 노래고 외모도 외모지만 박군 씨의 인생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고 계세요. 네. 앞서 강한 남자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알았잖아요. 박군 씨가 트로트 가수 하기 전에 특전사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트로트 가수가 됐을까요? 박군 씨가 무려 15년간 특전사 생활을 했고 2019년에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사실 군인이 됐던 이유가 내가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혼자 두고 군대 가면 그동안 생활비가 없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아프셨다고 그래요. 병원비가 또 필요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업 군인이 돼서 엄마 생활비, 병원비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업 군인이 됐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뭘 하셨던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트로트를 많이 들으셨대요. 네. 그거를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 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고 사실 돌아가시고도 꽤 오랫동안 특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엄마가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수 데뷔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편찮으셨길래 젊은 나이에 직업군인이 돼서 병원비를 댔을까요?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뒤에 어머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집안에 냉장고가 들어온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밥상에 김치를 내주실 때 그거 있죠. 김치를 딱 내놨는데 위에 하얀 거 피어 있는 거. 골맞으신. 골맞이가 피어있는 김치를 먹어야 했을 정도로 네. 그 집안 사정이 좀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박군이 이 나이 15살 때 어머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 중학생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다 그냥 감수하고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수입을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15살이면은 당시에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네.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자, 그때 학교도 다녀야 되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낮엔 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배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면서 또 거기서 그러면 먹을 것도 해결이 됐을 네.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55만 원, 60만 원? 이걸 가지고 이 어린 박군이 본인 학비도 내고 본인도 먹고 어머니도 보살피고 이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네. 살았다네요.
아니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 뭐 학생회장도 하고 이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니던 고등학교에서요, 수석 장학금으로 75만 원을 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네. 학생이 고정 수익이 없잖아요. 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벌었던 수익이다 보니까 박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그 네. 결과 4학기를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런 박군의 사정을 안 선생님 역시 박군이 예뻐 보였는지 학생회장을 맡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 아픈 어머니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일반 병사로 군대를 가면은 아무래도 월급이 조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 지원을 자신이 이제 병원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럴 바에 아예 그냥 내가 직업 군인이 되자라고 해서 진로를 빨리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그렇게 사랑하고 오랜 시간 돌봤던 어머니 임종을 박군 씨가 지키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박군 씨가 부사관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군입대 3년차 때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기셨다 이런 연락을 받았고 아유 군대 생활도 잘했나 봐요. 이 선임의 또 배려 속에서 있는 휴가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병실에서 어머니 임종 지키려고 그 곁을 지켰는데 휴가가 끝나도록 또 어머님이 그래도 다행히 이제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다시 복귀를 해서 훈련을 3일 하고 있는데 그때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머니한테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임종을 본인은 못했지만 세상을 떠나셨다는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죠. 가서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을 봤는데 어머님이 뭔가 굉장히 아프고 마음 아프고 이럴 때 그 짓던 표정이 있는데 딱 그 표정을 짓고 돌아가셨더래요. 아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남은 나, 이 아들 걱정하셨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임종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군 씨, 이 박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3, 4일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원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나 죽으면 땅에다 묻고 묘지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군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은 했지만 납골묘로 모셔서 이제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묘지를 만드는 것도 꽤 큰 돈이 들 텐데요. 어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보통 매장을 하려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힘든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박군 씨가 그 뜻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서 내놨는데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신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세상에 남겨진 게 나 하나고 외톨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평생을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돌아다니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한 곳에 좀 안정되게 있으시기를 바란 게 아닐까라고 속 깊은 아들의 마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번째 스타 만납니다. 자, 다음 스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요, 추억의 만화 주인공 이름을 가진 운동선수 출신 방송인입니다. 이름 맞추기 퍼즐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추억의 만화 주인공 이름을 가진 분들 뭐 많아요. 만화 영화의 그 달리기 육상 그쵸, 뭐 선수 셀리도 있고 민키도 있고요. 뭐 아롱이 있고요. 뭐 많죠. 오스카. 자, 잘 생각하세요. 운동선수 출신이시고요. 현재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자분이에요. 뭐 종목이 뭔데요? 종목을 말씀드리면 바로 맞힐 것 같은데 네. 골프. 그럼 뭐. 세리. 연슬공도 바로 세리. 보겠습니다. 바로 박세리 씨입니다. 네. 야, 박세리 선수는 뭐 말해 뭐합니까? 그렇죠. 박세리죠. 그렇죠. 국민 영웅이죠. 네, 맨발 네. 그 모습은 정말 맞아요. 국민 영웅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어려운 시절이 시작됐어요.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겪었죠. 경제적 어려움에 또 못지않게 이 마음의 절망도 컸던 그런 시기였는데 1998년에 이 박세리 선수가 이 US 오픈 미국에서 열린 거기에 가서 이 공을 탁 날렸는데 연못에 빠졌잖아요. 그때 탁 양말을 벗고 연못 저 안에 발 쳐들어가서 탁 날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하얗고 다리가 까맸어요.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저랬을까. 이 맨발샷 하얀 발 놀랬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사실
연못에서 날려올린 이게 스포츠 뭐 이런 분야로도 생각해도 우리가 굉장히 쾌감이 있었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한테 네. 희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그전까지 골프 별로 그렇게 우리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미국까지 가서 혼자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날린 맨발샷이었습니다. 전율이었어요, 정말. 저 장면은 언제 봐도 정말 그냥 네. 레전드라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박세리 씨 하면 양희은 씨의 노래 상록수를 떠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박세리 씨가 이 노래가 나를 위한 노래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박세리 씨가요, 이 양희은 씨의 상록수가 이 삽입된 광고 영상을 은퇴 후에 전 영상을 풀로 다 봤다고 해요. 은퇴한 박세리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를 다 보고 나서 딱 든 생각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상록수 가사를 보면요.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박세리 씨가 정말 기가 막혔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이 가사를 쓴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 가사가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상록수라는 노래에 굉장히 큰 애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골프 여제 우리 박세리 선수 네, 우승컵을 흡사한 저 장면. 멋집니다. 돈방석에 앉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골프를 시작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박세리 씨가 골프를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님 사업도 잘 되고 좀 유복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뭐 이 IMF 속에서 누가 예외였겠습니까? 아버님도 사업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골프를 그만둬야 되는데 아버님 보시기에 이 박세리 선수가 굉장히 골프를 좋아해서 차마 그만둬 이 얘기를 못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꿔서 이 레슨비를 대고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세리 선수가 우연히 보게 돼요. 이 아버지가 빌렸던 돈을 며칠 늦게 갚았더니 그 채권자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매몰차게 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딸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났겠죠. 근데 그때 박세리 선수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할 거야. 돈방석에 앉아서 정말 돈 세는데 시간을 쏟게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네, 박세리 씨 정말 한 번 마음 먹으면 꼭 해내는 그런 분인 것 같은 게 이런 강한 마음 때문인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8년 동안 LPGA 통산 25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PGA 투어에서 한국인 최초로 통산 상금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을 달성한 정말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올라서게 되죠. 아니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한국이 수출한 최고의 상품은 박세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 네.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LPGA 명예전당에 올랐고 네, 맞습니다. 대단했죠. 예. 그래서 사실 박세리 씨가 미국에 진출할 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나는 명예전당에 꼭 올라가겠다. 그런데 이 명예전당에 오르려면 사실 그 10년이라는 투어 생활을 해야 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가 실력이 원체 좋으니까 7년 만에 이 LPGA 명예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기록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7년 있다가 3년을 기다린 뒤에 10년 만에 명예전당에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다들 대단하죠. 인정하실 텐데 솔직히 대한민국 그 골프 역사는 박세리 전과 후로 나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맞아요, 듯한데요. 맞아요. 그 비법이 박세리 씨의 훈련법에 있다면서요? 골프계에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박세리 씨 아버지가 딸의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수영 연습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 지금 도시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춤 연습하는 분들 보면 공동묘지 옆에서 춤 연습을 해야 된다. 노래 연습도 거기서 해야 된다. 이런 부작용들이 나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그 정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문에 대한 진실은 박세리 씨가 은퇴식을 앞두고요.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공동묘지 극기 훈련설에 대해서요. 한국에 굉장히 많은 골프장이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처에 묘지가 있는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연습을 늦게까지 하고 내려가다 보면 조명이 없을 때라 근처에 무덤이 보여서 무서워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와전이 됐다라고 이 사실 무근임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박세리 씨가 앞서 얘기했듯이 부모님께 돈방석에 앉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네. 또 지켜냈잖아요. 아, 그렇죠. 박세리 씨 별명이 요즘 뭔지 아세요? 뭐예요? 리치 언니. 리치 언니. 리치 언니, 박세리 부자 언니. 그래서 많은 예능에서도 리치 언니라는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많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퍼준다. 이런 의미로 리치 언니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겸손한 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치 언니 박세리 씨가 실제로 부모님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어머님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기다려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야, 무엇일까요? 뭔지 알겠다. 뭘까요? 1년 6개월 동안 집 졌구나. 집을 져가지고 하긴 1년 6개월이면 뭔가 준비된 선물이고 그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1년 6개월이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빈 씨처럼. 네. 뭔가 그거 아니에요? 전원주택 느낌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땐 전원주택을 짓는 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 네. 그런 선물입니다. 박세리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준비한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무려 최상급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다고 합니다. 5캐럿짜리요? 5캐럿은 얼마나 한 건가요? 캐럿이었는데 5캐럿이면 그거. 상상이 잘 안 되네. 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하니까 이 최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없지, 이런 구해서 거. 그리고 또 이게 반지로 예쁘게 만들려다 보니까 1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네. 박세리 씨에게 이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은 이 박세리 씨 어머님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찾지를 않고 고이고이 이 집안 서랍 어딘가에 그럼, 모셔놨다고 해요. 이런 거는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됩니다. 5캐럿이니까. 근데 이거 잘해야 되는 게 부작용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 하면 또 섭외하시거든요. 은근 서운하죠, 서운하죠. 네. 당연히 안 했을 우리 리치 언니, 박세리 씨가 아닙니다. 우리 리치 언니가 또 아버님을 위해서도 어머님의 이 반지값에 버금가는 고급 시계를 또 사드렸다고 그래요. 사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 리치 언니가 얘기하네요. 야, 정말 집안을 의리의리하게 일으켰는데 요즘에 뭐 박세리 씨가 억울한 고민이 있다고요? 아니, 억울할 만해요. 박세리 치면 연관 검색어에 이혼이 뜬다 그래요. 아니,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네. 이유가 예전에 앙드레긴 패션스의 마지막, 거기 이렇게 머리 탁 돌리는, 네. 거기에서 이제 예식 드레스를 입었는데 보통 이제 모델이나 배우는 많이 입지만 박세리 씨의 그 모습을 진짜 결혼식 장면으로 오해한 분들이 어머, 요즘 예능 보니까 근데 혼자 사네? 네. 어머, 이혼했네? 박세리 씨가 얘기해요. 아니, 내가 결혼식장이나 들어가 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박세리 씨 이혼 아니고 미혼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웨딩드레스 입은 저 화보 촬영 때문에 그랬구나. 네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5번째 스타입니다. 자, 마지막 스타 이름 맞추기 퍼즐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요, 이름에 도자가 들어가는 트롯 4대 천왕입니다. 4대 천왕 예, 이거 뭐 4명 중에 한 명인데. 도자가 들어가는 분입니다. 찾아보시죠. 자, 도. 아니, 4대 천왕인데 에이, 도자 바로 들어가는 알지. 한 명밖에 없단 왜 저 말이죠. 청산도가 먼저 보이는데? 아닐까요? 아니죠. 바로 알아요, 바로. 바로. 그러니까 여기 뭐 또 부산도로 할 있네요. 수도 없고. 어디죠? 도. 자, 오늘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로 준비했네요. 네. 네. 아, 뭐 바로 네. 알았죠. 네, 서른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서른도 씨가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셨죠? 사실 서른도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무명으로 보냈는데요. 1983년에 노래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제 유명해집니다. 그 1년 전 1982년에 K본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신인 탄생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5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서른도라는 이름이 예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른도라고 지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서른도 씨가 데뷔를 준비하던 차에 이 이영춘이라는 본명은 좀 촌스럽다라는 이 판단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나훈아처럼 이렇게 최고의 가수가 되자라는 뜻으로
그리고 이 라운드, 권투의 라운드처럼 매 순간 내가 치열하게 라운드를 살아보자라는 뜻으로 나운도라는 예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운도는 괜찮은데 나라는 성이 붙으니까 좀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좀 획기적인 이름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연구와 연구 끝에 설이라는 이름이 운도라는 이름과 잘 맞아 떨어진다, 입에 착착 붙는다라고 해서 설운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가수들 특히 연예인들 보면 예명이 참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히트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히트곡이 안에 지분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서른도 씨의 대표곡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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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바의 여인, 그리고 사랑의 트위스트, 누이 등 서른도 씨의 이 아내가 작사하고 서른도 씨가 작곡한 이 작사를 히트곡들이 아주 많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 재용 MC님. 네. 이럴 때는 이 저작권료를 누가 들고 가야 되나요? 내가 들고 와야죠. 서른도 씨는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작사를 한 사람이 들고 가고 작곡을 한 사람이 들고 가고 통장을 나눠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요 아내분에게 한 번의 저작권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인심 쓰는 게 나아. 네. 그러니까 이왕 이럴 거. 그리고 또 이 부인께서 서른도 씨 의상을 다 만들어 그래요? 주시거든요. 네. 한 땀 한 땀. 또 그 부분도 보태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른도 씨가 글쎄 아내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술을 돈으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또 입금되는 거 보면 이 예술도 돈이 참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통장은 저희 집 사람한테 다 갑니다. 저는 죽음도 못합니다. 경제권을 아내가 다 쥐고 있군요. 네. 근데 서른도 씨 노래 중에 또 기네스북에 오른 노래가 있어요?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83년에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네네. 했었잖아요. 그때 흘러나왔던 그 노래 잃어버린 30년. 요게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 한 1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방송을 했었죠. 맞아요. 그럴 때 뭐 음악도 흘러나왔지만 갑자기 방청석 그쪽에서 아니면 사연자들 그 근처에 있다가 앉아있다 쓱 일어나면서 우리 서른도 씨가 잃어버린 30년을 부르고 그냥 우리 보는 사람들고 다 울었던 그 노래인데 아니 이게 정말 우리가 자고 나니 스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굉장히 매일매일 방송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노래도 인기고 우리 서른도 씨 이 신인 가수도 유명 스타가 된 건데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이유는 바로 최단 기간의 히트곡이 됐다라는 거고 이게 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그 잃어버린 30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른도 씨를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만들어준 잃어버린 30년 기네스북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머니 아버님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노래 좋습니다. 국민들의 절절하고 애틋한 그런 감정을 저런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표현해요. 잃어버린 30년. 여기에 숨겨진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른도 씨는 이 잃어버린 30년으로요. 1983년도에 가요대상 7대 가수상 수상을 했는데 사실 이 노래가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당초 작곡가 남국인 씨의 아버지께라는 곡이었는데 작사가가 이 이산가족 분위기에 맞는 내용으로 급하게 개사를 해서 6시간 만에 녹음을 한 곡이었다고 해요. 정말 히트곡의 탄생 비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녹음을 해서 방송국에 들고 갔는데 그렇게 방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변을 일으키면서 서른도 씨 역시 아주 국민적인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서른도 씨도 근데 무명 시절이 있긴 있었죠. 길었습니다. 사실 스타들 중에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은 분 없고 또 거기다 소녀가장, 소년가장 많은데
일단 서른도 씨도 뭐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졌는데 16살에 이 가요 대회, 가수 대회 나가가지고 여기서 1등 대상을 받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가수 돼야 되겠다. 그러고 서울 와가지고 낮에는 김밥 공장도 가고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밤엔 어디를 갔느냐.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간 이유는 노래만 시켜주겠다고 하면 이 유명 가수들 나오는 사이 막강 가수도 필요하잖아요. 네. 돈을 받지 않아도 그냥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업소 옮겨다니면서 하룻밤에 100곡 정말 목에서 이 정도면 피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무려 10년을 견뎠어요.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거 가망 없는 거 아닐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10년을 버틴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서른도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서른도 씨 집안이요,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서른도 씨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치과의사, 외할아버지가 치과의사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른도 씨 아버지가 미팔군 통역관으로 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버지가 앞편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집안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을 때 서른도 씨 나이가 고작 지금으로 치면 뭐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초등학생이 안 해본 일이 없다. 뭔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서른도 씨한테 들었는데 연탄 배달부터 했다고 그래요. 아유. 근데 사실 그게 뭐 연탄 배달한다고 그때 당시에 뭐 한 장에 1원 주고 뭐 이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연탄 배달을 해서 한 달을 꼬박 그냥 정말 많은 연탄을 날라서 4,500원을 받았을 때 굉장히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요. 지금 이게 몇 장을 날라야 네. 4,500원을 벌었겠습니까? 식구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근데 서른도 씨가 생각하니까 이걸로 지금 8식구의 생계가 안 되겠는 거예요. 네. 부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해운대 가서 당시에 뭐 담배도 팔고요. 담배를 네. 말하자면 한 갑을 사서 이 계피로 나눠가지고 팔면서 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솔도 안 가져온 분들 햇볕 쨍쨍하고 힘들잖아요. 파라솔 팔고. 근데 그 파라솔 팔기가 그렇게 돈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름 한철에 이 파라솔 팔아서 8식구가 1년을 밥을 먹었다. 그래요? 할 만큼. 그런데 저는 이 돈을 얼마 벌었냐보다 가족을 위해서 이런 걸 할 생각. 해운대 나가서 남들은 놀러 온 데서 네. 이걸 팔 생각을 했다는 게 전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아니, 그럼 그 후에 서른도 씨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중독 관련해서 치료를 좀 받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이제 아버님이 그 미 8군 통역관이었는데 약간 그 아편 요 관련으로 해서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마약 중독 치료도 받으셨어요. 근데 치료센터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끊고 나왔던 거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술로 혼자 이겨보겠다고 하다가 아이고야 설상가상 알코올 중독까지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진짜 과음하시면 안 돼요. 이 술로 인해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1979년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네. 근데 가수가 된 건 어머님의 영향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른도 씨의 어머니가 치과 의사의 딸로 당시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가 결혼 후에 가세가 기울면서 힘들어진 삶을 살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서른도 씨의 이 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해서 노점상을 운영을 하면서 이 6남매를 아주 힘들게 키워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을 하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잘 살던 때를 기억하던 어머니의 여고동창이 와서 어머, 너 누구 아니니? 이러면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때 어머니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 그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모르는 척을 했는데 집에 와서 그게 너무 속이 상해서 펑펑펑 이렇게 눈물을 쏟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서른도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성공을 해서 우리 어머니 눈물 쏟지 않게 해야지. 내가 효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싶은 게요. 서른도 씨 어머니도 가수셨다고요. 사실 이 서른도 씨의 어머니가요. M본부, MBC 소속 가수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교편에 오래 있다가 공무원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이때 서른도 씨 어머니가 그 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실력을 숨기지를 못해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다가 네. 이 방송국 소속 가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정말 인식이 딴 따라 하면 못 먹고 산다. 네. 딴 따라 왜 하냐 이런 말이 있어서 이 어머니의 그 집에서 그러니까 외가댁에서 도시락 싸들고도 이 가수하지 마라. 가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청 말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좀 내려놓은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여기에 그 하숙집을 이 외할아버지가 하고 계셨었는데 어머니가 하숙집 딸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하숙집에 있던 총각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게 바로 서른도 씨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가수의 생활을 완전히 접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을 포기한 서른도 씨 어머니가요. 서른도 씨가 어릴 때 이렇게 무릎에 탁 눕혀놓고 머리를 이렇게 막 만져주면서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너라도 이뤄다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걔에 굉장히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의 영향으로 가수가 됐고 또 무명을 견디게 해준 나의 은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진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오늘 연예가 소식 의리의리 끝판왕 내 집안은 내가 일으킨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좀 은근히 추웠는데 네. 오늘 아침은 대놓고 춥더라고요. 오늘 정말 날 춥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 저도 두툼한 패딩 입고 나왔거든요. 네. 꼭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